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고 정리한 처음 읽은 러시아 역사의 저자 에이브러험 애셔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발달 과정에 대한 사료가 부족해서 불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역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시고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의 기원부터가 의견이 분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르만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슬라브 국가의 출현은 862년에 바랑인, 즉 루스족으로 알려진 부족이 스칸디나비아 공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질서가 없으니 와서 다스려 달라 하였고, 그런 이유로 스칸디나비아 공후 중 류릭공이 루스의 땅이라 불리는 노브고르드에 정착하면서 시작됩니다. 학자들 간의 대체로 동의되는 것은 9세기 후반 출현하여 약 400년 동안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존재했던 키예프 공국이 최초의 거대하고 강력했던 슬라브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키예프 공국은 몽골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고, 몽골은 킵차크汗국을 세워 약 240년간 러시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중 1283년에 다닐 알렉산드로비치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공국을 건설하여 몽골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1360년대에 이르면 킵차크汗국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는 반면 모스크바 대공국은 영토 확장을 지속하였고, 이반 내제는 자신을 차르이자 전 러시아의 전제군주라며 왕위에 오름에 따라 러시아 차르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반 내제의 사후에는 그림과 같이 동란시대라는 짧은 혼돈기가 있었고, 그 결과 1613년에 로마노프 왕조가 들어섰으며 1721년에 로마노프 왕조의 표트르 대제가 자신을 황제라 칭하여 러시아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무너지기까지 약 200년간 러시아 제국은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키예프 공국 시대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건국 후 972년까지 약 1세기 동안 스칸디나비아의 류릭공을 계승한 노브고르드 공들이 영토를 남쪽으로 확장하여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카스피해까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영토를 확장했던 이유는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의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서 러시아인들은 그리스인들과 활발히 교역했고, 그 이익은 향후 키예프 공국 번영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972년부터 1139년까지의 약 170년간으로 키예프 공들이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시기입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공 시기의 키예프 공국은 다른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를 채택하였는데, 그 덕분에 키릴 문자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이제 문명사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러시아가 받아들인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비잔티움의 그리스 정교였다라는 점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종종 교황이 황권을 누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비잔티움은 황제가 교회를 복속시켰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비잔티움의 특성을 이어받아 교회는 속세의 통치자를 지지하고 황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인정하게 되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정교회 사제들의 말을 듣고 있는 블라디미르 1세인데요. 오른쪽 옆으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보낸 사절단이 걱정과 불만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언급해둘 사항은 11세기 키예프 공국의 일원들은 중세 유럽의 봉건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대신에 공국은 보야르라 불리던 상류층과 상인들과 자유농민으로 이루어진 두터운 중산층, 그리고 스메르디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층의 하류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스메르디는 서유럽의 농노와 달리 법적으로 영주에게 예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키예프 공국의 정치, 사회 제도는 어땠을까요? 키예프 공국은 동서양의 교착 지점에 있는 나라답게 크게 볼 때 군주주의와 귀족주의, 민주주의의 특징이 두루 섞여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타 제도라는 계승 원칙이 있었고 중요한 일들은 보야르 회의체인 귀족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도시민들은 베체라 부르는 민회에 참여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회는 초창기에는 귀족의 의견을 따라갔을 뿐 실권은 없었지만 점차 독자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12세기 중반에 이르면 공의의 선정 과정에도 참여하며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139년에서 1237년의 약 한 세기 정도인데요. 이 시기에는 공우들, 도시들, 공국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키예프 공국의 결속력이 느슨해진 시기입니다. 따라서 1237년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전 영토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단결하여 맞서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몽골족은 킵차크 칸국이란 이름으로 1240년대부터 대략 1480년까지 약 240여 년간 러시아를 지배했는데요. 1227년 징기스칸이 죽고 대칸이 된 우구데이는 1235년 유럽 정복을 결심하였고 그의 조카 바투는 1237년 라장 공국을 정복하고 모스크바를 장악하였으며 1238년에는 블라디미르 공국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40년에는 드디어 키예프도 정복하였죠. 몽골의 키예프 침략과 관련한 그림을 한 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이 체르니코프를 점령한 후 그곳의 미하엘 왕자에게 몽골의 정복지 의식 중 하나인 불구덩이를 걸어가게 한 후 징기스칸에게 복종을 의미하는 절을 올릴 것을 명하였으나 왕자가 이를 거부하자 몽골인이 왕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림인데요. 실망하고 있는 가족과 사제를 뒤로한 채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는 왕자의 모습과 그것을 지켜보는 몽골인들의 흥미로운 표정이 인상적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241년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였고 바투와 뭉케는 다음 대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몽골의 유럽 원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몽골 제국 2편에 비교적 자세히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몽골의 러시아 지배와 관련하여 기억해 둘 만한 것은 몽골은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보충할 군인을 징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 밖의 일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공우들에게 맡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 우크라이나 지역을 제외하면 세금의 수치 등 대부분의 행정을 공우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러시아인들은 그 권한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영토 간 거리가 멀어 의사소통이 느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용하여 힘을 키운 지방 권력이 대칸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1360년대 이후가 되면 킵차크 칸국은 사실상 그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13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는 중서유럽의 제도와 어느 정도 비슷했다고 할 수 있지만 13세기 후반 몽골의 침략으로 약 200여 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러시아는 서유럽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6세기 서유럽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은 물론이고 17세기의 과학혁명, 18세기의 계몽주의나 이성주의 등 서유럽의 중요한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내게 되었죠. 크게 보면 그런 이유로 러시아는 1861년까지도 농노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으로 서유럽에서는 현저히 약화된 전제 정치가 러시아에서는 1917년까지도 국정 운영의 대원칙으로 존재하게 되지요. 이상 러시아 1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